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범행을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와는 무슨 관계이셨나요? 왜 그러신 겁니까?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입니까? 아닙니다. 우발적 범행이었습니다. 흉기를 준비하셨다던데요? 아닙니다.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계획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을 저지른 후 곧바로 도주했는데 추적이 가능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끄고 결제 흔적이 남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는 등 아주 주도 면밀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주 열세 시간여 만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죠. 그리고 경찰은 그의 신상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질 법합니다. 도대체 이 남성은 자신과 또래인 이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딸까지 왜 무참히 살해했던 걸까요? 이 남성과 살해당한 여성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이원하입니다. 오늘도 로엘본법인 한민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본법인의 한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일그러진 사랑, 잔혹한 교제 살인.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지난달이었던 2024년 5월 30일 서울 강남 대치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남성과 여성 아는 사이였나요? 네, 지인이었고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중 모친이 교제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럼 교제 살인이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중노년층의 데이트 폭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일단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 모녀가 함께 일하는 오피스텔이었다고 해요. 피해자 모녀자 중 딸의 남편이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사무실에 가보았고 피해자 모녀를 발견해서 아내가 칼에 맞았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으니까 곧바로 신고를 했나 보네요. 이 뉴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건 현장이 정말 참혹했다 알려져 있거든요. 한 변호사님께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주셨는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까지 여기저기 핏자국이 남아있었다고 하던데요. 사실 저도 사진을 좀 보긴 봤습니다. 피해자들이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참변을 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지죠. 예, 사무실은 6층이었는데요. 다른 층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옆에서도 핏자국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니까 이를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몸싸움도 하다가 결국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바로 잡혔나요? 일단 범인은 바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래서 바로 잡히지는 못했습니다. 13시간의 추격 끝에 겨우 잡히게 되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굉장히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알려졌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범인은 상당히 침착하면서도 또 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범행 이후 휴대폰을 꺼버렸고요. 결제도 현금으로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가 묻은 옷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택시나 버스를 수차례 갈아타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동선까지도 준비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주도 면밀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경찰에 붙잡힌 후에 본인 범죄에 대한 인정은 했습니까? 도대체 왜 죽인 거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 범인은 황당한 변명을 이어갔는데요. 그 피해자가 엄마가 있고 딸이 있고 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해자 중 딸이 신랑한테 연락을 하는 바람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자 때문에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발적 범행이요?
예, 죽일 계획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유발해가지고 이렇게 살해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유발한 살인이라고 인정되면 형량이 낮아지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 쓴 흉기를 혹시 찾았습니까? 일단 흉기는 나흘 만에 범행 현장 인근의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범인은 흉기가 원래 그 오피스텔에 있었던 것이지 준비해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네. 이 오피스텔이 그냥 가정집이 아니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피해자랑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런 칼이 있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형량 때문이겠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경우 중한형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범인이 흉기를 가져간 건지 아니면 현장에 있던 흉기를 사용한 것인지는 아무래도 CCTV나 흉기를 구매하는 장면이 찍혔는지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흉기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해서 검출되는 DNA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범인은 구속이 되었는데요. 사실 범인과 피해자 모친이 연인 관계였고 범행 현장이 피해자의 사무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오피스텔에 있다는 걸 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쫓기면서 여러 차례 몸싸움을 하고 흉기를 휘두른 걸로 보더라도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찰들이 수사를 되게 잘해요. 금방 찾고요. 요즘에는 CCTV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다 잡히거든요. 자, 머그샷이 공개됐죠. 아무래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도구인 흉기까지 발견이 되어서 그 신상 공개 결정이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머그샷이 공개된 건 올해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만 이전에 여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서는 머그샷이 공개가 안 되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의대생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강남역에서 발생했던 예, 사건. 맞습니다. 네. 그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유족들이 그 공개하지 말아라, 머그샷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유족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눈으로 범죄의 재구성.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 바로 교제폭력, 교제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범죄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트폭력으로도 불렸지만 데이트라는 단어가 낭만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범죄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죠? 정해진 게 있는 겁니까? 네, 아직 법률상 용어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학계에서 데이트 폭력, 아니면 연인 간의 폭력, 또 교제 폭력 등의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별도의 관련 법령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니까. 네, 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교제폭력에 대한 특별법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반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여기에 해당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특수한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제 살인을 따로 다루고 있는 법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보통 교제 폭력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정식 사건 접수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피해자가 그냥 견뎌볼게요. 혹은 괜찮아지겠죠.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연인이라는 친밀한 사이였다고는 하지만 같은 이유로 가해자가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이유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제폭력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폭행이나 협박죄는 이게 다 반의사 불벌죄라서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제폭력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교제폭력은 신고율에 비해서 구속률도 굉장히 낮고 구속 기소도 굉장히 드뭅니다.
또 판결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기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폭력에 한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못할 일이 아닌 게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행 중이죠. 예,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 범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이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가 37%나 증가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 개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대부터 22대까지 모두 8건이나 반의사 불벌죄 폐지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된 겁니까? 네, 아직까지 통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영국의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이 없는 강요나 통제만으로도 최대 5년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가정폭력의 대상을 가족 구성원에 한정하지 않고 교제 관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연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클리어법까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연인 관계에서는 가정폭력에 준해서 저희도 뭐 임시조치라든지 긴급보호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연인 관계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뭐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지만 연인관계는 내가 연인관계인지 아닌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헤어지자는 말이 폭력으로 돌아올 거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 이보다도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교제폭력과 관련해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교제하면서 폭력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발로 차거나 하고요. 이걸 봐주면 이제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가 발견되었을 때는 꼭 도망가셨으면 좋겠고 또 한 번이라도 교제폭력을 당한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은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 교제폭력이란 것이요. 그 심각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개념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교제폭력에 노출된 피해자 수는 도리어 점점 느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안 그냥 넘겨선 안 될 이유이기도 하죠. 관련 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존박의 Now Us Her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